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2023년 서희초 비극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뜨겁게 교권 보호를 외쳤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정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4법 혹은 5법이 정말 속전속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교실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6년 5월이잖아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기묘한 통계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데이터죠.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관련 행정 심판 그리고 소송 건수가 무려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비율, 그건 4.9%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패소할 확률이 95%가 넘는데도 수년에 걸친 소송을 감행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길 확률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 쓰면서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럽니다. 이 법적 절차의 목적이 진실을 규명하거나 승소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대방, 그러니까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와,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보호법이라는 방패를 만들어줬는데 왜 교육 현장은 더 차갑고 무자비한 법정 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펼쳐둔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부터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안, 그리고 해외의 뼈아픈 사례들까지 다 모아봤죠. 맞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교권이 무너졌네요, 큰일이네요, 이런 뻔한 뉴스를 반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제도의 어디가 고장났는지, 왜 법을 고쳤는데도 2026년 지금 교실의 혼란은 여전한지, 그 얽힌 실타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방패를 쥐어줬는데 왜 교사들은 여전히 맨몸인 것처럼 느끼는 걸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2026년 5월 설문 결과를 보면요. 교사 10명 중 8명, 그러니까 무려 79.3%가 긍정적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교육부 발표로는 2024년 하반기에 이미 전국 학교의 99.8%의 그 민원 대응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니 99.8%면 사실상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인프라는 다 깔렸는데 체감 효과가 0에 수렴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99.8%라는 껍데기, 즉 하드웨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 대응팀이라는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정작 그걸 굴릴 소프트웨어랑 예산이 쏙 빠져 있어요. 예산이 빠져 있다고요? 네, 원래 취지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직접 받지 않게 학교 안에 완충지대를 두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학교에 추가로 배정된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대응팀 안에서 쏟아지는 악성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라는 거죠? 원래 학교에 있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 공무직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이름표만 새로 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와, 세상에. 그분도 원래 본인들 업무만 해도 산더미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도 바쁜데 전문성도 없는 악성 민원 응대까지 하려니까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처리도 늦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뿌리난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다시 담임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직통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 아주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정작 전원 코드는 안 꽂은 거랑 똑같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제도, 이것도 아주 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수업 방해하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권한을 줬잖아요. 네, 권한은 분명히 줬죠. 근데 막상 학생이 교실 문 밖으로 나간 뒤의 시나리오가 아예 백지성태입니다. 학생을 분리한다는 게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누군가 돌봐야 할 텐데요. 네, 화가 난 학생이 머물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고 밀착해서 지도할 전담 전문 인력도 필수적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학교들의 그런 남는 교실이나 대기 중인 전담교사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 난동 피우는 학생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복도에 덩그러니 세워두거나 교무실 빈 의자에 방치하듯 앉혀두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니, 그건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학부모 쪽에서 우리 아이를 왜 복도에 쫓아내고 방치하느냐, 이거 학대 아니냐, 이렇게 항의할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장의 교사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하려고 분리 조치를 했는데 밖에서 돌볼 여건이 안 되니까 오히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역설적인 덫에 빠지는 거죠.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치거든요. 2023년에 교육법 개정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왜 교사들은 아직도 고소를 두려워하는 거죠? 법과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건가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교육법이 개정된 건 맞지만 수사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즉 아동복지법의 틀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 정서적 학대? 그러면 물리적인 폭력이 전혀 없었어도 그냥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지나치게 포괄적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합당하게 큰 소리로 훈계를 했는데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선생님 고성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넣으면 무조건 수사가 개시됩니다. 무조건요? 교육법에 면책조항이 있어도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훈육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가려내야 하니까 일단 교사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만 하는 구조인 겁니다. 와, 경찰서 조사실에 불려가는 순간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던 말든 이미 그 과정 자체가 한 인간에게는 엄청난 징벌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0년 교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어적 수업입니다. 경찰 조사라는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포기하는 거죠. 엎드려 자는 아이 안 깨우고 떠드는 아이 안 말리고. 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교권 침해의 결과로 소극적 생활 지도가 7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건 그냥 교사들의 씁쓸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분위기 엉망이 된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 평범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네요. 아까 오프닝 통계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소송이 2년간 2배로 늘었는데 승소율은 4.9%. 저는 이게 교실의 사법 만능주의가 뿌리내렸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국민통합위원회 자료도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죠. 맞습니다. 질 걸 뻔히 알면서도 소장을 넣는다는 건 내 아이 생활기록부에 5점 남는 걸 막거나 상대방을 피말리게 하려고 법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사법 의존이 엄청나게 심화된 거죠. 한국 리서치 조사 보면 교권 침해 주체의 71%가 학부모고 그 원인의 절반이 내 자녀 중심주의로 나왔잖아요.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내 아이 기분 망쳤으면 공동체 전체를 진흙탕 수송전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 궁금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설마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선진국들은 부모의 권리랑 교사의 권한 사이에서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송의 천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의외로 접근 방식이 아주 단호합니다. 2001년에 이미 연방교사보호법을 만들어서 면책 특권을 명문화했죠. 근데 현장에서 진짜 작동하는 건 물리적 방어벽 전략입니다. 물리적 방어벽이요? 아예 선을 긋는 건가요? 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사적인 접촉 자체를 일절 차단합니다. 그럼 개인 연락처를 아예 공유 안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개인 이메일이나 전화,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SNS 같은 걸로 연락하는 거 엄격히 금지돼요. 무조건 학교 공식 창구나 문서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퇴근하고 저녁에 담임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서 우리 애가 예민하니까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 미국에선 범죄 취급받겠네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감정적인 익명 민원은 아예 접수 단계에서 폐기됩니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는 확실하겠는데 약간 부작용도 걱정돼요. 학부모랑 학교 사이의 벽이 너무 높아져서 삭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프랑스와 캐나다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공교육을 강하게 통제하면서도 학부모를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끌어안는 협력적 모델을 씁니다.
오, 파트너로요? 미국이랑 완전 반대네요. 특히 캐나다는 학부모가 단순히 밖에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실무에 자원봉사자로 직접 투입됩니다. 도서관 관리, 급식 보조, 체험학습 요원 이런 걸 직접 하는 거죠. 밖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 불평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직접 해봐라. 교실에서 30명 넘는 아이들 통제하는 게 얼마나 짐 빠지는 일인지 직접 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교사의 고충에 공감하게 되고 거기 쌓인 신뢰가 억지 민원을 막는 방패가 되는 원리입니다. 소통을 막은 미국과는 반대로 소통의 밀도를 꽉 채운 거죠. 진짜 멋진 모델이네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마주치게 될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들도 있죠. 자료에 있던 영국과 일본 사례요. 네, 영국의 비극은 교육의 시장주의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서비스 제공자로, 학부모를 돈 내는 소비자로 만들어버렸죠. 학교를 우선 학원이나 마트처럼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교육당국의 무리한 장학지도와 학부모들의 무한정 소비자 민원에 시달리던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까지 벌어졌죠. 세상에. 너무 안타깝네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전인 7, 80년대부터 몬스터 페어런트, 즉 괴물 학부모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무리한 요구 폭격에 교사들이 줄줄이 교직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일어났죠. 아, 그래서 지금 일본의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하군요. 맞습니다. 이제 와서 월급 올려준다고 긴급 처방을 내리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깊이 직업이라는 인식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돈으로도 못 고친다는 뼈아픈 경고죠. 영국의 서비스 종사자 취급, 일본의 몬스터 페어런트.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실 모습이랑 너무 겹쳐서 소름이 돋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자료를 보면 아주 팽팽하고 민감한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 조례 논란인데요. 네. 정부나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너무 부각시켜서 교권이 무너졌으니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편 시각을 보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있는 곳은 딱 7곳뿐입니다. 네. 나머지 10개의 지역에는 조례가 없죠. 그런데 그 조례 없는 10개 지역에서도 교사 폭행이나 악성 민원은 똑같이 심각하게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권 추락의 유일한 원인을 조례 하나로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학생 권리를 깎아야 교권이 올라간다. 이런 제로섬 게임 프레임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을 도대체 뭘까요? 미국처럼 아예 선을 긋고 소통을 차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끝도 없는 법정 다툼을 감수해야 합니까? 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을 해답은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학교 내 자가 면역 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자가 면역 기능요. 인체 몸이 바이러스 이겨내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처벌이라는 항생제만 계속 맞을 순 없잖아요. 무너진 공동체 스스로의 회복력을 치워야죠.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다수의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합리적인 다수가 나선다. 어떻게 가능하죠? 혁신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다모임이나 학부모의 활성화가 좋은 예입니다. 평소에 학부모들끼리 또 교사와 튼튼한 소통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아, 그냥 학기 초에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입니다. 늘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학부모가 교사한테 선 넘는 갑질을 시도할 때 교사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커뮤니티 내부에서 먼저 나섭니다. 우리 학교 분위기 흐리지 말자고 스스로 견제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통찰력 있네요. 교사 뒤에 강력한 학부모 연대가 방파제처럼 버텨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을 수 없는 뾰족한 아이들 간의 발등이나 심각한 폭력 문제는 어떻게 풀죠? 통합위원회 제안이 있던데요. 네,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다툼은 무조건 학폭위로 넘겨서 처벌 꼬리표 달지 말고 교내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대화로 풀자고 제안합니다. 반면에 훈육이 전혀 안 통하는 심각한 정서위기 학생은 교사 혼자 독박 쓰게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교사 혼자 감당할 선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리치료를 붙이거나 학교 전담 경찰관 같은 외부 다부처가 즉각 협력해서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사를 고립시키지 말자는 거네요. 이 맥락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갑질 주요 사례, 판례집 발간이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네, 현장에 아주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해도 그냥 교사가 참아야 하는 감정노동쯤으로 쳤는데 교육청이 딱 명문화해 준 거잖아요. 이런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고 갑질이다. 당당하게 대응해라. 우리 교육청이 뒤에 버티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백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훌륭한 디테일이죠. 법이라는 뼈대를 세웠으면 예산과 인력이라는 살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정적 보호막이라는 피가 돌게 해줘야 시스템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참 많은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하드웨어만 남은 제도의 모순부터 경찰서로 달려가는 사법 만능주의, 해외에 상반된 대처, 그리고 자가 면역 기능 복원이라는 해답까지요. 지금 이 오늘의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자녀를 둔 학부모이실 수도 있고 옛날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어른이실 수도 있겠죠. 네, 모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일 겁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교사들 스트레스 줄여주자는 직업 만족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교육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을 만드는 건 그저 시자를 뿐이죠. 진정한 변화는 예산과 전담 인력이라는 현실적인 지원, 그리고 부모와 교사 간의 건강한 소통 채널이 다시 열릴 때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대화와 타협, 이해와 용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날리고 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차가운 방식만을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 뼈아픈 지점이네요. 학교를 서비스 제공 업체로, 헌신하는 교사를 내 불만을 처리해야 할 서비스 종사자로 대하는 이 삭막한 사회. 타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고 불신하는 법을 매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까요? 수백억짜리 보안 시스템을 달아놔도 전원 코드를 안 꽂으면 고철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신뢰와 공동체라는 이름의 전원 코드를 꽂아야 할 때입니다. 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치열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